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무역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설명회는 원래 저희가 1차와 2차 대비 설명회를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1차, 2차를 같이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대상자들을 좀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1차 합격을 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난 이제 2차 준비를 하는 중이다. 예, 4분 정도, 5분 정도. 나는 내년에 1차를 우선적으로 할 거다. 예, 어쩐지 좀 파릇파릇해 보였어요. 예, 그 다음에 1차, 2차 동차를 좀 준비하고 있다 또는 생각이다. 예, 동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1차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2차와 동차는 좀 시간을 조금 이제 줄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멕시코랑 축구하는 날이 이럴 줄 알았는데 예, 뭐 맞습니다만 그것도 맞죠. 오늘 2차 시험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1000명의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5시에 한 2-30분에 시험이 끝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장에 오늘 갔다 왔는데, 예, 잘 봤겠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큰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게 뭐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사실은 시험을 보러 가서 앉아 있을 때 그 긴장감 또는 떨림, 이거를 되게 좀 극복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그 관세사와 관련해서 수험 준비 요령하고 이제 어떤 이제 고시 공부 같은 거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 마음가짐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차와 2차 각 과정별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의 이름은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인데 이제 학원이라는 명칭도 이제 쓰고 있긴 하죠. FTA 관세무역 학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저희 여기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저도 포함해서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가 19년 차예요, 강의를 하게 된지. 근데 보니까 관세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 없고 대부분 뭐 다른 자격증을 하는 학원에서 이렇게 뭐 부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같이 하다 보니까 관세사에 대한 올바른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잘 제공을 하지 못해서 관세사들이 직접 학원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5년 전에 이제 새로 설립을 한 거고, 그래서 학원은 5년이 됐지만 강사님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최고의 학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소개를 좀 드리고, 자, 관세사 자격시험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여기 많이 있는데 관세사라는 건 여러분이 그것만 좀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좀 많이 있어요. 국제무역사, 뭐 원산지 관리사, 또 뭐 있죠? 무역영어 검정시험,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관세사라고 하는 자격은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 자격은 회계사나 세무사, 뭐 법무사, 노무사, 뭐 세무사, 회계사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국가 자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법률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정해 놓습니다. 이해되셨죠? 단순히 이 자격증을 따서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갈 때 스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자격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업무로 이제 계속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정해진다라는 게, 예, 이런 국가 자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사라는 건 자격증이 아니고 뭐라고요? 국가 자격이에요. 그래서 통관을 내가 수입을 하고 싶다. 그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직구 다 해보셨나요? 예, 그러면 직구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 한도가 얼마죠? 나도 모르게 조금 좀 질렀더니 갑자기 세관에서 전화 오고 이런 일 없던가요? 관세 내셔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뭐 큰일 나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관세만 내면 되는데 괜히 세관에서 전화 오면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예, 얼마? 아직 그 정도 금액까지는 쇼핑을 안 해보셨나? 150불이에요 150불. 그래서 150불이 넘어가면은 정식은 아니고 이제 수입 통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본인이 직접 수입 신고를 하든가 1번,
세관 무서워요. 그러면 누구를 또 대리를 시킬 수 있을까요? 누구? 관세사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못해요. 회계사도 못해요. 오로지 관세사만 수입통관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정해놨다고? 법률에서. 그게 이제 관세사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관세사라는 전문 자격을 공부하는 거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알파고가 되게 시끄러웠던 것도 벌써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직업이 앞으로 향후 없어질 것이다. 그 1순위로 세무사, 회계사가 TV에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관세사라 되게 조금 떨렸죠. 근데 그 고용노동부 산하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향후 10년간 관세사 직업에 대한 어떤 전망을 했는데 어떻대요? 다소 일자리 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FTA 체결되고 있고 교역량도 늘어나고 있고 관세사가 그래 따라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좀 남북관계가 좀 괜찮아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수출입하면은 부산항, 그 다음 어디 또 떠올려요? 인천공항.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통일이 만약 되면,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물류 통로가 뚫리게 된다면 서울역에 개업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동서울터미널에도 개업할 수 있고, 트럭으로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관세사들의 일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응원합니다. 인이형이라고 해야 되나? 잘 되겠죠. 여러분들 그 경기가 좋고 나쁘에 따라서 관세사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수입도 줄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 제재를 많이 가한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그만큼 줄 거기 때문에 관세사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혹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야, FTA도 많아지고 관세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너 관세사 공부 왜 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친구가 바보냐? 막 이러면서 관세사 없어지는데 관세사를 왜 함? 막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야. 욕을 한다고? 야, 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에 관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수입차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입차가 너무 비싸다.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 라는 이제 무식한 댓글들을 많이 봐요. 우리나라 관세 되게 낮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수출되는 독일차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독일차가 가격 차이가 사실 많이 나요.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게 많은 사람들은 세금 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 틀려? 아닌 거죠. 세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유는 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가격 자체가 좀 달라요. 미국 시장이 큽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큽니까? 미국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납품 가격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수입하시는 그 딜러분들의 마진율이 아주 많이 매우 높아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지 세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관세사는 관세라는 이름이 있지만 관세를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관세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통관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FTA가 된다고 해서 통관도 없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는 없어지거나 낮아지는 게 맞는데 통관이라는 절차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대행하는 게 관세사이기 때문에 FTA 할아버지가 와도 관세사는 괜찮다 아니면 힘들다. 괜찮다. 그거는 꼭 그렇게 얘기해. 알겠죠? 초면에 반말해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학생들이, 저도 한 2년 전까지는 대학교에서 이제 겸임교수로 강의를 했었고, 요즘도 이제 가끔 특강 같은 걸 하러 이제 대학교에 많이 가는데 요즘 대학생들의 모든 걱정은 이제 취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세사 합격하면 대체 뭐 먹고 삽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가는 게 여기에요. 그 회계법인, 법무법인이 있듯이 관세사도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사 사무소가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 취업을 합니다. 대부분 거의 한 95% 이상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관세법인은 보통 부산이나 인천항이나 인천공항 가면 많이 볼 수 있고요. 서울에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관세법인들. 서울세관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저기 7호선에 보면 학동역이라고 있습니다. 노년역, 청담, 그 다음에 학동, 그 다음 노년역인데, 그 학동역에 보면 서울세관이 있고, 그 주변 언저리로는 강남구청역, 강남구청역하고 학동역 주변에는 어느 건물을 들어가도 다 뭐가 있다?
예, 관세사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동네 가서 점심시간에 돌 던지면 아 하고 돌아보면은 세관 공무원 아니면 관세사 아니면 관세사 직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동네 가면은 관세사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또 많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관취급법인은 이건 관세법 용어예요. 좀 어려운데 밑에 그래서 조그맣게 써놨는데 종합물류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뭐 CJGLS, 대한통운, 그 다음에 뭐 한진, 그 다음에 특송회사들 있죠. 페덱스, DHL 이런 쪽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수출입 물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물품을 전용으로 통관하기 위한 관세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세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통관을 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통관취급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뽑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겠죠. 특송은 왠지 비행기 옆에 있고 공항 옆에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좋을 것 같죠. 예, 관세사들 사이에서 인천공항은 유배지예요. 거기는 그 대리운전도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관세사들은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은 공항 옆에서 왠지 근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가면 와 비행기 막 좋은데 이제 막상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 좀 힘들죠. 아무튼 그래도 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통관이라는 게 그 부산항은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 들어오는 거고, 인천공항은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이게 조금씩 다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다 해봐야 돼요, 경험이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은 수출입 대기업. 그 뭐 수출입 대기업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무역회사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우리가 무역회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무역을 제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출입 대기업은 그런 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조업.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은 사실 관세사를 많이 뽑진 않아요. 정기적으로 뽑지도 않고 결혼이 생기면 그때그때 뽑는 거고, 신입 관세사를 필요로 할까요? 경력직을 필요로 할까요? 예, 경력직.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뭐 이 둘 중에 어딘가 가셔서 한 3, 4년, 최소 5년 정도는 열심히 일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런 데를 트라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세사를 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들어갔다. 그러면 관세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삼성전자 뭐 대리, 과장일 뿐인 거지 관세사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아무튼 뭐 대기업 로망이 있으시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 그래, 아무래도 공무원이 짱이지 이러면서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부류예요. 그 처음부터 공무원이 목표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가 있으면 관세직 공무원 가산점이 5점입니다. 5점. 평균 5점 올려주는 거예요. 총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관세사를 따서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관세사를 딴 후에 현업에서 좀 일을 해보다가 아 그래 공무원을 해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또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관사를 합격하신 분들은 9급보다는 대부분 몇 급으로 갈까요? 7급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면 아실 거고 뭐 아시겠지만 7급과 9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제 그 조직에 들어가 보면 7급과 9급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9급보다는 7급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진 않지만 법무법인, 뭐 로펌 들어보셨죠? 김현장 뭐 이런 데서도 관세사를 이제 좀 뽑긴 해요. 관세 관련 어떤 쟁송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관세사는 보통 이제 대관이라는 게 관세청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이렇게 의견 조율이라든가 좋게 말하면 로비? 뭐 이런 거를 위한 관세사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청 고위공무원들 출신의 관세사를 많이 요구를 하고, 가끔 일반 관세사를 뽑는다면 그 사람들을 서포팅할 분들을 많이 뽑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쪽은 거의 갈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나는 근데 심사나 쟁송 쪽으로만 계속 파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시면 길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계법인. 회계법인도 FTA와 관련된 컨설팅 수요가 많을 때는 관세사를 많이 뽑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별도 법인을 만든 회계법인도 있어요. 뭐 KPMG라든가 다 들어보셨죠? 딜로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관세사를 좀 뽑긴 합니다. 그래서 갈 데가 되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이 합격이나 하세요라고 얘기 많이 해요. 관세 따면은 뭐 어디 취업 될까요? 제가 나이가 30대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합격이나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비자발적 실업자는 관세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우리 학원에 취업이라 시켜줄 테니까. 취업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 간단하게 좀 통계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합격자 기준이에요. 34기고 올해는 이제 35기, 내년에 합격하면 36기. 네. 참고로 저는 16기. 예, 저는 99년도에 합격했어요. 뭘 세고 있어? 예, 그냥 오래됐어요. 자, 작년에 합격자들 평균 연령이 26.3세입니다. 예, 26.3세인데 여러분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평균이라는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평균 배울 때 또 모두 배워요.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예, 그래서 26세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24, 5, 6 요때가 제일 많긴 해요. 여학생들은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이제 22, 23 학생인 여학생들하고 이제 회사를 좀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온 친구들. 예,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런 편차가 좀 이제 남학생 중에 좀 많이 높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30대 중후반 합격자들 중에. 그래서 이제 분산으로 보면 이게 막 띄엄띄엄 있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평균이 좀 26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25세 정도? 24세? 그쪽이 좀 제일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30대가 됐든 40대 초반이 됐든 합격만 하면 예, 취업은 다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좀 회사 다니시던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남녀 비율은 예,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5대 5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연령별 비율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85%에 해당하는 게 이제 20대고, 그 다음에 14.5%가 빨간색이 이제 30대고, 이제 작년의 경우 이제 40대가 딱 한 명 이제 붙었어요. 예. 그래서 거의 20대 합격이 좀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대, 40대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전업 수험생이 잘 없어서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대부분 직장을 병행을 해야 되고 생계가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을 못하는 거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예와 동차 비율. 유예와 동차는 다 아시죠? 1차를 올해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내가 올해는 그냥 경험 삼아 보고 내년에 이제 2차를 진짜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격하는 사람들을 유예라고 하고 좀 인간성 없게 1차, 2차를 같은 해 이렇게 붙어버리는 로봇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동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차 합격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독한 사람들이라고. 농담이에요. 자, 아무래도 유예가 유리할까요? 동차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유예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예가 70%에 해당하고, 자, 동차가 28.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동차를 목표로 하는 건 약간 좀 비합리적인 목표겠죠. 확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유예 합격을 우선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부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면제가 뭐냐면 그 관세청 공무원 중에 이제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서시는 분들은 관사 시험을 볼 때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수험 기간. 일단 밑에 보시면은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32.6개월이에요. 32.6개월. 만약 32개월 후에 내가 붙는다면 여러분은 몇 살? 왜? 괜찮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아직도 한 70년은 남았잖아요, 여러분 삶은. 늦은 게 아니에요.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자, 32개월 공부해서 붙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은 24개월 미만. 얘네들은 참 그렇다, 그죠? 인간미가 없다, 그죠? 24개월 미만 공부해서 붙은 분들이 23명. 이분들이 아마 유예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붙고 바로 다음에 2차에 바로 붙은 분들.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 여러분들이 아마 3년차 동차 인 분들이 아마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장수생들이 좀 많이 붙었어요. 48개월, 그 다음에 48개월 이상도 12명이나 있습니다. 48개월 이상이면 장장 몇 년? 5년. 인간 승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장수생들이 작년에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많이 이제 공석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빈틈을 빨리 차고 들어와서 장수생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빨리 붙어야죠. 붙어야죠. 자, 동차생 수험 기간은 아무래도 뭐 36개월 정도, 3년차 동차가 제일 많다라는 통계입니다. 3년차 동차가 뭐냐면
자, 2차를 두 번의 기회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1차, 2차를 또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붙는 게 3년차 동차고, 동차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게 3년차 동차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과목별 점수인데 2차 점수긴 한데 전체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여러분 56점이에요. 의외로 되게 낮죠. 예. 그래서 2차는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뭐가 중요할까요? 2차는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90등 안에 드는 석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하시는 채점하시는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점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등수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예. 자, 학교별 현황인데요. 작년에 경희대가 히트를 쳤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혹시 경희대 있나요? 그래서 어깨에 힘 빡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역학과예요? 아, 경영이에요? 경영학과면 회계사 하면 안 돼요? 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러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 다전공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경희대가 한 10명, 예, 많이 나고 사실 1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숨겨진 한 명이 더 어디서 발굴이 됐대요. 예, 이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합격자 모임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이 더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경대와 한양대가 5명씩 나왔고, 그 다음에 숭실대와 이화여대가 4명씩 이렇게 나왔고, 3명이 경기대, 단국대, 성대, 연세대, 중앙대. 예, 그 다음에 둘둘둘둘둘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한 명씩 나온 배출한 학교 중에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예, 이분은 저희 학원에 오셔서 저랑 상담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여군이세요. 대위였어요, 대위. 그리고 솔직히 저도 예비역이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이긴 한데 군복 보면 좀 이렇게 간부들 보면 저도 약간 움찔움찔 하거든요. 군복을 입고 오셨어요. 대위. 예, 그래서 남편분도 군 법무관이래요. 예, 근데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관세사를 대체 왜? 라고 했더니 그냥 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그래서 그만 예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편하시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 바로 그냥 2년 유예로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인 중에 제일 큰 법인이 세인관세법인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셨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토익 만점이래요. 영어도 겁나 잘하고 퍼펙트한 분인 거죠. 그리고 그 세인관세법인 대표님하고 저랑 이제 친한 형님 동생 사이인데 그 형님이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할 줄 아는 말이 2마디밖에 없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키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제일 아닌데요 자꾸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월급쟁이 속성이. 근데 이제 군대 있다가 오신 분이다 보니까 뭐 지시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한대요. 그래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자, 연도별 수험 인원 및 합격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한 10년치가 쭉 나와 있는데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엔 여러분 수험 그 1차 시험 응시 인원이 1,500명, 1,600명, 지금의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지금 한 3,200명, 3,400명, 예, 2배 이상이 확 올라갔고, 반면에 합격자는 뭐 75명 정도 뽑아오다가 이제 찔끔 2014년부터 이제 90명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차는 보시면은 한 합격자가 합격률이 3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면 1차는 거의 다 붙는다고 보는데 1차를 1000명씩 배출을 하다 보니 문제가 이제 뭐예요? 2차는 90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합격한 1000명, 올해 합격한 1000명, 1차 합격한 2000명이 올해 2차 시험을 보는 거죠. 거기서 몇 명을 뽑죠? 90명을 뽑는 거죠. 예, 그래서 2차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피가.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14.7대 1, 거의 15대 1의 경쟁률이에요. 2차가. 자, 그래서 쉽진 않은 길인데 그만큼 뭐 여러분들 말로 하면 레어템이니까. 관세사 처음 보시는 분도 여기 많죠. 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관세사의 첫인상을 드리게 돼가지고. 그래서 관세사로서의 삶이, 아까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셨죠? 관세사의 하루라든가 뭐 이런. 예. 그래서 나름 좀 괜찮은 재밌는 라이프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여담이지만 관세사가 되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전문직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근무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냉장 창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비싼 과일,
망고, 체리 비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사장님들, 창고 사장님들하고 잘 알아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체리 마트에서 요 조그만 한 박스 살 때 되게 비싼데 덜덜덜 먹고는 싶은데 덜덜덜 막 이러고 있는데 차를 갖다가 대놓고 일단 트렁크를 열어요. 그리고 한 돈 1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고 막 실 수 있는 실을 막 싣는 거지. 체리랑 망고를. 그리고 도망 오는 거지.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있는 관세법인이 뭐 화장품을 수입을 한다, 뭐 SK2 수입을 한다. 그러면 관세사가 이제 거래처이기 때문에 거래처한테 되게 70% 할인 그런 행사를 먼저 와서 살 수 있게끔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화장품 별로 관심 없지만 이제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비싼 화장품이니까 막 쓸어 담고, 남자들은 이제 자동차, 내가 속해 있는 관세법인이 아우디를 수입 통관한다. 그럼 아우디를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뭘까? 수입 가격을 다 알잖아요. 아까워서 못 사요. 정상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예, 그래서 좀 괜찮은 재밌는 직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턴 좀 진지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체로 하라니까. 예, 진지하게 궁서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공부에 들어올 때는 일단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뭐 제가 뭐 공부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 2차도 같이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1차 합격을 언제까지 할 거고 2차 합격을 어느 시점에 할 건지, 이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거기 목표에 맞게끔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이 커리큘럼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커리큘럼부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언제 합격하는 게 목표니?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해봤대요. 하다 보면 붙겠지? 그런 게 있나?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해놓고 정해놓고, 대부분 학생이죠. 기말고사는 잘 봤어요? 허? 어른이 얘기하는데 허? 그래요. 아, 그래서 관세사 하는 거예요? 학점으로는 승산이 없다? 예. 이제 휴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1차는 회사와 병행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는 회사와 병행하면서 하는 게, 공부하는 건 자유지만 합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공부량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요. 전업수험생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휴직이나 퇴직 시기도 같이 좀 고민을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목표를 세우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전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단계별 목표라는 걸 세우게 돼서, 자, 월별 또는, 그러니까 보통 학원이 커리가 2달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2달 동안 내가 뭐 1회독을 하겠다, 뭐 2회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놔야 돼요. 월별로. 예. 그다음 이런 월별, 주기별 학습 진도에 따라서 이제 하루하루, 예, 그 공부 학습량이 다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2차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시간으로만 계획을 설정하시면 큰일 나요. 시간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될까요? 그냥 3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관세법 3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3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900페이지짜리 책을 30일 동안 내가 1회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봐야 되는 거죠? 30페이지씩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조건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진도를 다 세팅을 해 놔야 돼요. 양으로. 그리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독하는 거를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고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0페이지짜리 책을 여러분 혼자서 처음부터까지 다 본 경험이 있나? 없죠. 이제 그걸 빨리 해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셔야 되고, 관세사는 이제 크게 이제 커리큘럼이 1차, 2차 다 공통인데, 기초적인 어떤 성적 향상 프로그램 그 단계가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심화 이론은 없고 이제 기본 이론만 있고요. 2차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합격반이라는 게 1차의 경우인데, 이제 1, 2, 3월 달에 개설이 돼요. 그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가 좀 합산된 과정이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과정이라는 게 좀 심화 과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2차 공통으로 문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이론이 끝나게 되면 보면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많이 안 올라가죠. 어느 단계를 거치면서 이때 확 올라가죠.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떤 요령이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운전면허 시험 다 있죠. 봐봤죠. 필기시험. 예, 그런 시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찍어서 대충 문제집 좀 돌려보고 어떻게 요령껏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격하죠. 근데 만약 사시는 어떻게 할까? 기출문제 20년치 쫙 보고 오케이 요것만 외워서 다 가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어려운 시험일수록 공부 양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자꾸 공부 방법, 어떤 요령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있지도 않은 무지개의 끝을 찾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닙니다. 무조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붙어요. 고시 공부는.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들으면 다 내가 알 거라고 학원에서 합격을 시켜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1차 기본 이론을 딱 들은 친구들한테 1차 모의고사 시험 치르게 하죠. 평균 몇 점 나올까요? 찍어봐. 기본 이론 2달 딱 공부했어요. 1차. 그리고 모의고사를 바로 봤어요. 그럼 평균이 몇 점 나올까요? 40점? 20점 나와요. 특히 회계학은 5점 막 이래요. 예, 한 문제로 찍어도 5점은 더 나올 텐데 나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 이론 듣고 뭐 1차 같은 경우 문제풀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평균 50점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란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 이론이 거의 12월까지, 그러니까 2달 단위로 이제 계속 개설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단기간에 뭔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 2, 3월 동안 이제 단기 합격반이 있고, 기본 이론을 하긴 했는데 나는 조금 더 보충 학습이 필요하다. 뭐 이런 학생들도 1, 2, 3월 달에 단기 합격반을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반이 개설이 됩니다. 11월에도 한번 개설되고 1, 2월에도 개설이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를 내가 준비할 거다라고 한다면 11월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을 다 끝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 수업도 들어놓고 복습도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이제 11월 문제풀이에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은 3월 달에 한 달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자, 2차는 좀 커리가 있어요. 복잡한데, 자, 기본 이론이 5, 6, 7, 8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새로운 또 기본 이론반이 시작되는데 실강 들을 분들은 그걸 신청하시면 될 거고, 이제 9월, 10월 달에는 2차의 경우 심화 이론이 또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월에는 그 마스터와 문제풀이가 계속 들어갑니다. 11월, 12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좀 2차는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2차 같은 경우는 90등 안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한 700명, 80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의 한 반 정도의 수가 실질적인 그 합격권에 있는 친구, 예를 들어서 올해 합격한 1차 1000명은 실제 합격권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봤던 친구들 1000명이 실제 합격권인 거고, 그럼 그 중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등수가 대충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등수가 높은 친구들은 합격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과정별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교수진 소개고요. 관세법, 그러니까 1차는 저희가 과목별로 2분씩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1차 관세법은 구민의 관세사님, 임혜진 관세사님, 예. 그 다음에 무형영어는 이제 저하고, 저렇게 무섭게 나왔지? 예. 그 다음에 유sem내 관세사가 있고, 예. 자, 회계학과 내국소비세 유지원 회계사, 그 다음에 김성수, 회계학의 김성수 회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사고요. 그 다음에 이경신 세무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1차 강사님을, 으로 되어 있고, 일부러 1차 쪽에 이제 여성 강사님들을 많이 좀 배치를 했어요. 다들 이제 남자 관세사들만 있으면 좀 그렇고, 우리 여하구들도, 그죠? 선배가 될 여성 관세사님들 또는 세무사님들이 현업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경신 세무사님 같은 경우 세무사님이에요. 그 강남 옆에 이제 선능력 있죠? 선능력에서 개업한 세무사님이에요. 세무사 이름이 이경신 세무사 사무소예요. 멋있지 않아요? 선능력 한가운데 딱 대표.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모범을 좀 보면서 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있다. 네. 자, 1차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관세법, 무형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예, 그래서 각각 이제 40문제씩 나오고요. 총 80문제고
이제 1교시, 2교시로 구분되는데 이제 80분씩 시험을 봅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몇 분? 몇 분? 1분이죠. 시간이 넉넉할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교시 같은 경우는 회계학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문제도 보지 못하고 답안지에 하나로 찍는 번호가 10개 이상이 돼요. 거의 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약간 우울한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는 게 1차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과목별로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관세법은 아무래도 관세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1차 관세법은 관세법에서 한 35문제 정도가 나오고 FTA 특례법이라는 어떤 새끼 과목이라 부르는데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FTA 특례법은 보통 연말에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FTA 특례법은 아마 내년 1월쯤, 12월쯤에 개설이 될 거예요. 특강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기본 이론반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다시 챙겨서 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과목 특징이라고 하면은 주 업무와 관련된 거고, 예, 1, 2차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1차 때 기본을 잘 깔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관세법이. 이렇게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단순함기보다는 입법 취지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서 관세법 강사님한테 들으시면 되겠고, 자, 무형영어 과목이에요. 자, 영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조금 유리할 건 있긴 하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무역 실무 절차하고 다양한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협약의 원문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무역 실무라든가 절차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무역 실무를 먼저 2차 과목을 보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과목이다. 영어를 못해도 영알못 이런 말 써도 돼? 저는 영알못인데요 라고 해도 무역 영어는 절대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국제협약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된다 돼 있는데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익처럼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영어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 범위가 어떻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시험 범위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 아마 이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라고 해서 옛날에 특별소비세예요. 사치품에 붙는, 술에도 붙고, 그 다음에 술에 붙는 이제 주세법이 또 있고요. 주세라는 게 있고, 이런 세금들을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이런 것들 우리가 내국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이제 시험 과목에서 다루는 거고요. 자, 많은 학생들이 주세법 배울 때 굉장히 흥미있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술 도수별로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주는 몇 도였을까요? 알코올 도수가 흔히 말하는 빨간 소주, 빨간 진로 몇 도죠? 21도? 근데 어느 순간 뭐 순한 소주 하면서 어느 순간 그 CF 모델도 되게 이쁜 여배우들이 나오면서 뭐 순하니까 뭐 순수하니까 이러면서 19도, 17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소비자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싸져야 돼요? 비싸져야 돼요?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면 비싸져야 돼요. 그게 세계적인 공통된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WTO에 가입하고 하면서부터 우리나라한테 반대였죠. 소주가 일반 서민의 술이고 맥주가 옛날에는 고급 술이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맥주값이 비싸잖아요. 알코올 도수는 낮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외국하고 달라요. 그리고 21도가 넘어가면은요 술의 종류에 위스키에 분류가 돼요. 소주가 위스키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만큼 세율이 올라가야 돼요. 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뭐죠? 그 술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도수를 조금씩 낮추면서 포장을 해야 되니까 맑고 순수하게 뭐 참이슬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프레쉬 뭐 이런 거.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자, 회계학 관세사 시험의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사 시험에서 좀 이따 나오나? 예. 회계학이 꽈락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꽈락이 몇 점을 못 맞는 거죠? 40점을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 중에 회계학 40점을 못 맞는 분들이 50%가 넘어요. 학원을 다녀도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학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나는 회계학이 처음이다 라고 한다면
기본 이론 들어오기에 앞서서 그 학원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에 보시면은 회계 원리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 치면 알파벳 같은 거거든요. 그걸 먼저 꼭 들으시고 이제 기본 시간에는 재무 회계부터 들어갈 거고요. 원과회계는 이제 8월 달에 아마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과목을 다 들으셔야 이제 회계학 시험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2학기 때 학교를 다니는 분들, 휴학할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그림은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월이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앞까지 뭐를 다 끝내놓는다?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완성을 좀 해놓는다. 최소 몇 회독? 예, 최소 몇 회독? 몇 회독? 2회독. 학원 수업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1회독은 꼭 하고 혼자서 복습하면서 2회독은 좀 해놓고,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11월부터 뭘 한다? 문제풀이에 들어온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기본 이론이 나는 완성이 다 안 된 것 같아. 나는 문제풀이 들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틀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이거 틀렸네. 그럼 다음부터는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본 이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풀을 들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문풀을 들어야 이제 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년에 3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좀 습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면, 그러니까 1차 시험만 보실 분들의 한정된 얘기예요. 자, 일단은 나는 좀 전업처럼 공부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뜻을 접었다. 졸업만 하는 게 목표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7, 8월 달에 기본 이론을 4과목을 다 끝내 놓으시고요. 수업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기본 이론을 혼자서 복습을 쭉 하고, 원과에게도 같이 좀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1, 2월 달에 문제풀이를 딱 겪고 나면 자기의 문제점이 다 보여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총 정리하면서 1, 2월 달에 FTA 특례법을 좀 들어놓고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OX 과정은 약간의 조금 뭐 특별 과정이긴 한데 거의 막판에 요점 정리하는 그런 OX 문제들을 쭉 해놓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 나는 뭐 학교를 다녀야 된다, 회사를 좀 다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두 과목씩 좀 나눠서 기본 이론을 듣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과목씩 나눠서 들으세요. 그러면 또 어떤 과목을 조합을 해야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 근데 일단은 가장 로딩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무슨 과목? 회계학. 그 다음에 그 다음 과목이 무슨 과목? 무역영어. 그러면 회계학하고 무역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찢어야 되겠죠. 지옥을 맛보고 싶지 않으면. 예, 그래서 무역영어와 회계학만 찢어 놓으면 나머지 조합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계학, 관세법, 무역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과목씩 나눠 놓으시고, 자, 비슷하게 복습은 한번 하셔야 됩니다. 바로 문풀로 넘어오시기보다는 한번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문제풀이 이때 들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 달에 문제풀이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 과정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7, 8월부터 이제 만약에 실강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 실강이요. 반드시 회계원리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안 듣고 오시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차로 조금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는 이제 과목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약간은 좀, 위험이 있어 보이시나요? 제가련군 관세사님 2차 관세법이고 되게 유명하죠. 어떤 친구들은 자꾸 성이 제고 이름이 가련근이라고 생각하는 아니고 제갈이 성입니다. 제갈. 그 다음에 조천희 관세사님, HS 관세율표,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김병수 관세사님. 자,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두 분이 계세요. 최건수 관세사님, 그 다음에 최진수 관세사님. 이렇게 두 분씩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과목, 앞에 있는 세 과목은 이제 선택을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고, 이제 무역실무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은 뭐 최건수 관세사님 걸 들으시고, 뭐 심화는 최진수 관세사님 거 들으시고, 이렇게 교체할 때 상관없어요. 뭐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공부할 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는 아까 1차는 2교시면 끝났죠.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해요. 막 5, 6개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신없이 막 마킹하고 나면은 12시면 나와요. 집에 가야 돼요. 되게 허무해요. 예. 그리고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시험 장소가 대부분 여의도? 막 이래요.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대다수의 학생이. 좀 못 봤겠죠. 1차 끝나면 막 벚꽃 피어 있거든요, 여의도에. 그리고 바로 앞에 한강이 있다.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해져요, 되게. 아무튼 되게 잔인해. 아무튼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80분이 몇 교시입니까? 4교시입니다. 아침 9시 반부터 거의 5시 넘게까지 계속 써야 됩니다. 네버 엔딩. 예. 손이 부러져 나가요.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요. 그래서 관사 2차, 관사뿐만 아니라 서술 시험을 갖고 있는 모든 전문 시험 사시나 행시나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직업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뭐냐면 저도 좀 그런데 여기 볼펜 받치는 쪽 있죠? 여기가 좀 뒤틀려 있어요. 저도 그래요. 좀 뻑큐가 좀 뒤틀려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답안지가 22줄짜리 16페이지 돼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80분 동안 한 과목에 제공되는 답안지인데 보시면은 여기 연습지가 이렇게 있죠. 문제를 주면 50점짜리 문제는 거의 여러분 약간 소논문을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논문이라는 게 그냥 막 우리가 수필처럼 산문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도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복도에 보시면 모의고사 우수 답안지가 걸려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답안지 쓴 걸 보면 책처럼 써놨어요. 목차를 다 잡아가지고. 예,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지는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목차 잡으라고. 문제가 딱 주어지면 요런 식으로 목차를 해가지고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습지 많이 줘요. 예.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2줄이라고 되어 있죠. 22줄 해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 16페이지. 예.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 앞뒤로 하나 채우는 것도 힘들죠. 예.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거의 한 3분의 1은 이거를 2권 써요. 2권을 꽉 채우진 않지만 한 권 하고 1권 반 정도는 다 써요. 예. 왜요? 이 시험은 아닌 것 같아? 잘못 온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내공이 쌓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1교시 80분 관세법이고요. 2교시에는 관세율표 상품학, 3교시가 관세평가, 4교시는 무역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관세법은 1차 시험에도 있고 2차 시험에도 있는데 1차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말장난도 많고 객관식이니까.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게 어떤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뭐 암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글을 쓰는 것도 좀 소질이 있으면 되게 좀 유리한 시험이긴 해요. 네,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 테니까.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기억을 하실까요? 못할 것 같은데. 예, 근데 공부 빡세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관세율표. 관세율표라는 게 아마 관세사 시험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출입되는 품목이 사과가 있다 치면 우리말로는 사과고 영어로는 애플이고 일본말로는 뭐예요? 몰라? 링고? 중국말로는? 몰라요? 불어로는? 독일말로는? 세네갈어는? 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과를 수출입을 하려고 해요. 국내 거래면 그냥 사과라고 써가지고 서류 쓰면 되는데 이게 여러 나라를 거쳐다 보면 사과라는 게 애플이 됐다가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행정적인 어떤 낭비가 되다 보니 무역이 되는 모든 제품에 번호를 붙여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게 관세율표예요. 그러니까 관세율표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HS표라는 품목 분류표고 그 품목 분류표에서 우리나라에서 세율을 옆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관세율표라 부릅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품목이 수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관세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품목의 뭐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 HS 번호, 코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 따라서 세율이며 뭐며 다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표밖에 없어요, 책이. 근데 공부하긴 해야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품명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PC라고 하죠, 컴퓨터. 근데 HS는 컴퓨터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게 해요? 자동 자료 처리 기계라 불러요. 욕하지 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땅콩도 안 나와요. 땅콩이 뭔지 아세요? 원래 정확한 명칭이 낙화생이라 불러요. 한자로. 땅콩, 오징어 땅콩. 그 땅콩이 낙화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 찾아보기 너무 바빠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한편은 좀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여러분들 수입 가격 곱하기 세율 곱하면 세액이 나오죠. 세금이 나오죠. 이런 세금을 보통 우리가 종가세라고 하는데
세율 쪽은 이미 FTA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거의 다 평준화가 됐고 낮아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 수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수입 가격을 높여서 신고할까요? 낮춰서 신고할까요?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 낮춰서 보통 많이 하려고 하겠죠. 일부러 높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원칙이 이제 관세편과 관련 협정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수입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DC, 친구 DC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친구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 고깃집을 한다. 놀러 갔어요. 시켜 먹었어요. 그럼 넌 친구니까 그냥 가. 아니면 50%만 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수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상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외국 수출업자랑 특수 관계여서 반값으로 수입해요. 그럼 반값 수입 신고 가격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 원칙이 바로 무슨 과목? 관세평가. 재밌어요. 근데 회계학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원가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있으면 이것도 좀 유리합니다.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자, 무역 실무. 무역 실무가 양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역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무역 실무나 무역 영어의 그 공부 범위, 시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사실 무역과 관련된 거면 다 무역 실무 과목 아닐까요? 책이 있는 거에서만 나오란 법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강사님이 직접 적어주신 건데 마지막에 시험 준비 방향에 보면 전체 분량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고시 공부에 정말 중요한 격언이 있어요. 그 격언이 뭐냐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까 2차 합격자들 평균 점수 몇 점이었어요? 56점? 학점으로 치면 F 아니야? 합격자들도.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찍어서 공부하고 뭐 제끼고 이런 뜻은 아니고 중요도에 따라서 내가 시간 배분,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특히 무역 실무입니다. 자, 2차 아까 5분 계셨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7월부터 기본 이론을 시작하시는 거면 솔직히 말하면 좀 늦은 거예요. 경쟁자들보다.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5월 6월 날씨도 좋고 하니까 공부를 안 했길 바라면서, 그죠? 축제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대충 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데, 자, 7월 달에 시작하든 5월 달에 시작하든 12월까지는 무조건 이론을 다 완성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까지는 필수적으로 들어서 심화까지 여러분들 2차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회독을 끝내야 돼요. 3회독을 끝내놓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1월 12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 되는데, 자, 이것도 1차 하는 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차는 객관식이니까 수업 듣고 책 보고 뭐 문제 풀어보고 빨간색 연필로 채점 해보면 끝나요. 근데 2차는 써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내가 책을 다 보고, 기본적으로 책이 1000페이지예요 한 과목당. 그럼 네 과목에 1000페이지씩이 되는 책을 다 외워서 답안지에 쓸 수 있을까요? 2차 시험은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책을 다 외워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합격한 선배나 먼저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다 외웠다고 구라치죠.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외워요. 그 외울 머리면 여기 와 있지도 않아요. 지금 MIT 뭐 이런 데 가 있겠지. 뭐 외우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많은 양의 공부를 내가 외울 것만 추려가지고 타겟팅을 해가지고 요약하는 작업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요약한 걸 외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고시 공부 안 해봤으니까 이건 모든 사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두꺼운 책을 통째로 외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용을 파악해서 내가 선별을 해야죠. 선생님이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해놓고 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제낀다는 뜻은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서브노트 만든다, 목차노트 만든다, 뭐 단거나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요약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2차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 1월부터 모의고사죠. 그러면 서브노트나 목차노트를 12월까지는 한 70%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3월까지 모의고사 보면서 그걸 100% 완성시키고, 그럼 서브노트를 왜 만들어요? 시험 막판에는 서브노트만 돌려요.
책 보면 이제 걘 떨어진 거예요 이미. 이해됐죠? 그래서 막판 3개월 동안 서브노트만 돌릴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과목 2차 과목 네 과목의 서브노트를 50점짜리 문제 형태로 다 재구성해 가지고 50문제를 하는 50문제씩 만들었어요. 과목별로. 이해되셨죠? 그럼 한 요만큼의 종이들이 이렇게 큰 집게로 찝어서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브노트는 뭐냐면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그냥 책을 단순히 요약하는 거는 서브노트가 아니에요. 기본 교재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무역 실무를 스터디 내에서 7권을 소화했어요. 학원 교재 외에 6권을 더 봤다고. 무역 실무라는 제목이 있는 책 한 3-4권, 또 강론이 있습니다. 무역 운송론, 무역 보험론, 뭐 무역 그때 상사중재론을 봤나? 엄청나게 많은 책을 봤죠. 그리고 프린트도 몇천 페이지씩 다 모았겠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보긴 봤는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꼭 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재구성을 하는 거죠. 50점짜리 목차 형태로 다 재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한 책만 베끼는 친구가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자, 요 부분은 이 책이 잘 돼 있었어. 그럼 이 책을 짜집게 하는 거고, 이 파트는 이 책이 잘 돼 있었어. 그럼 얘를 좀 짜집게 하는 거고. 그래서 목차하고 키워드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만 쭉 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텍스트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외우고 있으면 글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막판 3개월 동안 저는 매일 1회독을 다 했어요. 그럼 막판에 몇 번 본 거예요? 거의 3개월 동안이면 90번에서 100번 다 본 거죠?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거 안 외워지겠어요? 외워지겠죠. 암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봐서 외워지게 하는 게 암기예요. 꼭 명심하세요. 자, 마음이 무겁네. 네, 일단은 1차부터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일단은 2차 하시는 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이론, 심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노트를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해놓고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이제 생기면 안 되는 시기예요. 여기까지는 나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는 쓰는 연습, 그 다음에 암기하는 연습, 이런 것들은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암기하고 서술은 학습이 아니고 스킬이에요. 스킬, 테크닉이라고. 근데 기본 이론 들으면서 자꾸 쓰는 연습 아니면 암기하는 걸 걱정하는데, 그거는 이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차 하실 분들은 제가 3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 위에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렵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동차 준비를 한다라는 건 내년에 2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게 그 동차 준비지, 1차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2차를 좀 같이 보겠다, 사실 이거는 동차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됐죠? 이건 진짜 동차 합격을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기상은 2차를 빨리 들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차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봤다, 뭐 이런 분들은 바로 이 과정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거의 2차 유예생하고 같은 코스입니다. 2차 뭐 기본 심화 듣고 12월까지는 그냥 2차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1차를 조금 더 해야 되고요. 대신에 1, 2, 3월까지는 2차를 좀 손을 놔야 되는 게 맞아요. 동차하는 분들 중에 가장 좋은 결과는, 최선의 결과는 동차 합격이고, 최악의 결과는 뭘까요? 동차하는 분들의 최악의 결과. 뭘 떨어져? 자, 한 12월까지 공부해보면 대충 견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잖아, 나를. 그죠? 그러면 거기서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돼요. 태세 전환하면 좀 앞서 보이나?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예. 자, 최선의 결과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을 최악을 피하는 걸로 가야 되겠죠. 최악을 피하는 건 뭐예요? 1차라도 합격하는 거 아닌가? 그럼 빨리 1차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차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1차에 떨어지는 친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부터는 약간은 뭐 그냥 그냥 2차도 하긴 하지만 1차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분들, 아니면 나는 리스크를 크게 좀 부담하는 건 좀 내 성향에 맞지 않다, 이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해요. 2차로 좀 하다가 1차 기본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죠. 11월부터. 그래서 1차를 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2차 합격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공부해도요, 어차피 내년 내후년 2차에는 합격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경쟁자들보다는. 네. 그래서 이렇게 2차 공부해 놓은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1차를 하되 2차를 조금 더 보강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그러니까 1차를 먼저 하시고 뭐 복습 정리 좀 해놓고, 아니면 2차를 9월 10월에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1차 기본 문풀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여기대로 한다면 1차 문풀을 1월부터 하시고 2차 기본은 이제 11월 12월 달 좀 봐두신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실 문제지 어느 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네. 자, 대충은 끝났고, 다음은 당신 차례인데 다다음이 아닌가? 다음이면은 내년이잖아요. 여러분은 다다음인데. 아무튼 저희 학원 수강생들 중에 이제 최근 3년치 만이에요. 그래서 학원 수강생 중에 90명 중에 82명, 81명, 86명 합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차차기 2019년 2차에는 이 등수에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들어올 때 혹시 보셨어요? 들어올 때 우측에 보시면 파란 벽에 우리 학원 출신 관세사들 이렇게 금색 별로 이름 다 이름표 박아놨는데,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원하시면 로즈 골드도 가능하니까, 실버도 가능하니까, 합격만 하시면 거기다가 다 이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의 프로모션. 1차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프로모션 이름이 선배가 쏜다인데 관세사니까. 그래서 1차 기본 같은 경우 지금 27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배가 쏜다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접수를 하시면 요런 할인, 여러분 프린트에 다 있을 거예요. 할인 뭐 프로모션이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 6월 학원 강의 재수강 하셨던 분들 다시 또 들으면은 할인을 해드리고요. 뭐 저는 학생들하고 돈 얘기하는 건 좀 싫어해서 요거는 그냥 프린트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추첨을 할 겁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인권 같은 걸 좀 드릴 예정인데, 수강료 30% 할인 3분, 50% 2분, 100% 1분 이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이거는 네이버 번호 기준입니까? 네. 네이버 번호 기준이랍니다. 옆방도 있죠, 이강인실. 네. 자, 그러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정상 가격을 받아내서 한몫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먼저 30% 할인권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2262-7899 2262-7899 없습니까? 그럼 얼른 버리자. 자, 2260-5097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50% 100%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축하드려요. 자, 두 번째 30% 두 분. 자, 2263-4804 2263-4804. 네, 역시나 썩은 표정. 빨리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30% 마지막 불운의 주인공인가요? 자, 2259-9738 2259-9738 그래요? 주시면 되고, 자, 50%. 자, 50%는 2277-9468 저쪽이 자리가 좋은가 본데. 50%는 다 독식을 하네요. 자, 50% 마지막 2260-1637 설마 뭐야. 자, 이쯤 되면 포기해야죠. 한 번도 된 적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 100%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멀리서 왔을 거다. 어디서 왔어요? 창원? 맞나? 창원보다 더 멀어요? 어디예요? 부산이 멀어요? 창원이 멀어요? 부산이 더 멀어요? 부산보다 난 더 멀다. 제주도. 어디예요? 진짜? 제주도에 왔어요? 우와. 그러면 제주도가 이기셨으니까 스톱을 해주세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을 뽑을 수 있는. 빨리. 스톱. 두 개인데. 위 아래. 자, 마지막 번호는 8번.
욕하지 마세요. 자, 2259 9828. 오, 제주도. 다시. 자, 다시. 자, 다시. 할 수 있어. 자. 스톱. 이번에 끝자리는 1번. 아니에요? 예, 아깝다. 2259 9871. 아, 예. 저 언니한테 밥 사. 예. 축하해요. 저 언니가 뽑아주신 거예요. 언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이면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수는 의미가 없다고. 재작년 같은 경우 평균이 58점이었어요. 작년에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채점하는 기준에 따라서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90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해요. 점수는 보지 마요. 예, 등수가 중요해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패스클럽은 아마 7월 좀 지나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게 좋은데 그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연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차를 주로 할 건데 2차를 약간 먼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관세평가라든가 HS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한번 들어놓는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계속 공부할 게 아니면. 그래서 차라리 1차랑 연관된 관세법 무역실무, 그리고 관세법 무역실무가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실제로 2차 시험에서. 그래서 그 두 과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데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뭐 어떤 시험 접수와 관련된 건 직원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뭐 질문 있으면 밖에 있을 테니까 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